안녕하세요. 40대 중반 애청자 남성이 사연 보내드립니다. 며칠 전의 일이었습니다. 집 수도가 아무리 고쳐도 자꾸만 말썽을 부리더니만 급기야 그날따라 수도꼭지만 틀면 녹물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 와중에 7살 쌍둥이 아들 녀석들은 밖에서 친구들이랑 축구라도 한 판 거하게 뛰었던 모양인지 온몸이 흙투성이가 되어서 돌아왔더라고요. 흐뭇한 미소를 머금은 저는 씻기 귀찮다면서 투정을 부리는 두 아들 녀석의 손을 질질 끌고 동네 목욕탕으로 향했는데요. 계산을 마치고 막 남탕으로 들어가려는데 처음 보는 모자가 실랑이를 벌이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돌아보았더니 4~5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엉엉 울면서 자기 어머니한테 이렇게 칭얼대고 있더라고요. 그냥 저 혼자서 남탕에서 씻고 나면 안 돼요? 저 혼자서도 잘 씻고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상황을 보아하니 그 남자아이는 어머니랑 같이 목욕탕에 들어가기 싫어서 떼를 쓰고 있는 것 같았는데요. 혼자서라도 남탕에 들어가겠다는 아이와 위험해서 안 된다는 어머니의 실랑이를 지켜보면서 저는 문득 어릴 적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어린 시절에 저도 어머니랑 같이 목욕탕에 들어가기가 싫어서 엉엉 울며 떼를 썼던 적이 있었거든요. 어릴 적 저는 아버지를 자주 만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당시 저희 아버지께서는 강원도 최정방 부대에서 근무하시는 육군 장교였는데요. 반면에 저희 어머니께서는 경기도 수원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분이셨어요. 그러다 보니 저희 가족은 자연스레 아버지와 떨어져 지낼 수밖에는 없었고, 어린 저와 두 여동생들은 당연히 어머니와 함께 경기도 수원에서 살게 되었죠. 처음에는 이렇다 할 문제는 없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시간이 날 때마다 꼬박꼬박 집에 와주셨고, 어머님께서도 직장 생활로 바쁜 와중에도 아버지의 빈자리를 참 잘 메꾸어 주셨거든요. 두 여동생들도 오빠인 저랑 아주 잘 놀아주었고요. 하지만 여동생들이 유치원에 다니게 되면서부터 저는 조금씩 외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자주 벌어졌거든요. 오빠, 우리는 전쟁놀이랑 공놀이 별로 재미없어. 그러니 우리끼리 인형놀이랑 소꿉장난하고 놀래. 오빠는 혼자 알아서 놀아. 그치만 다 같이 놀아야 재밌는 거잖아. 나 혼자 무슨 재미로 놀아. 그럼 오빠도 우리랑 같이 인형놀이 할래? 되게 재밌는데. 아니야, 인형놀이는 너희들끼리 해. 나는 혼자서 만화영화 볼래. 네, 맞습니다. 여동생이 유치원에 다니게 되면서부터 서로의 관심사가 달라지더라고요. 남자인 저는 동생들과 활동적인 놀이를 하고 싶어 했지만, 여자인 동생들은 인형놀이나 소꿉장난 같은 것들을 훨씬 좋아하게 되었거든요. 그런 와중에 집에 남자는 저 혼자였습니다. 아버지가 집에 계셨다거나 남자 형제가 딱 하나만이라도 있었다면 같이 전쟁놀이도 하고 공놀이도 했을 텐데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 외로움을 견디다 못한 저는 하는 수 없이 동생들이 원하는 놀이를 함께 해보려고 노력을 했었던 적도 분명히 있었어요. 하지만 남자인 저는 인형이 대체 뭐가 귀엽고 이쁘다는 건지, 소꿉장난이 뭐가 재밌다는 건지를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런 와중에 저는 남자아이로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여자들은 쉽게 이해하지 못할 남자들만의 생각과 고민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럴수록 저는 자꾸만 더 외로워졌습니다. 오죽했으면 어머니한테 엉엉 울며 이런 말도 안 되는 투정까지 부리게 될 정도였죠. 엄마, 나 형 하나만 만들어주세요. 뜬금없이 그게 무슨 소리니? 동생을 하나 더 낳아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제 와서 형을 어떻게 만들어줄 수가 있겠어. 그럼 삼촌이라도 만들어주세요.
아유, 얘가 갈수록 이해 안 되는 소리를 하네. 삼촌을 어디 슈퍼 가서 사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체 왜 이런 투정을 부리는 거니? 집안에 남자가 저 하나뿐이라서 혼자 너무 외롭단 말이에요. 그때 솔직히 저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동생을 하나 더 낳아달라고 떼를 쓰는 거면 또 모를까 형이나 삼촌을 만들어달라는 투정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것이겠냐고요. 어머니께서 저에게 부족한 부모셨던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당시 저에게는 남자 가족이 필요했습니다. 같은 남자로서 저를 이해해줄 그런 사람 말이죠. 그런 제 마음을 알게 된 어머니께서는 난처해지셨습니다. 아들의 고충을 해결해 주려면 남자 가족을 데려다 주어야 하는데 그렇다고 한들 최전방에서 나라를 지키고 있는 아버지를 억지로 전역시킬 수도 없는 일이었거든요. 더군다나 당시 가깝게 지내는 친척들 중에서도 남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외할아버지 두 분 모두 일찍 돌아가셨던 데다가 양가 식구들이 모두 시집 못 간 고모나 이모들밖엔 없었거든요. 상황이 그러다 보니 저와 어머니의 고민은 갈수록 깊어만 갔습니다. 제가 느끼는 외로움은 자꾸만 커져가는데 어머니께서 해주실 수 있는 일이 현실적으로 없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의 일이었습니다. 그날도 여동생들은 둘이서만 인형놀이를 했고 저는 거실에서 혼자 외롭게 만화영화 비디오를 보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초인종이 울려서 나가보니까 제 또래에 처음 보는 남자의 하나가 시루떡을 한 접시 들고 서 있더라고요. 난 김재훈. 오늘 이 동네로 이사 왔어. 네 이름은 뭐야? 난 조영수라고 해. 만나서 반가워, 영수야. 근데 집에 어른들 안 계셔? 아빠가 이웃분들께 시루떡 돌리라고 심부름 보내셔서 찾아온 건데. 떡은 내가 대신 받을게. 우리 엄마는 회사 가셨거든. 알았어. 대신 너 혼자 먹지 말고 엄마한테 꼭 말씀드려야 된다. 재훈이라고 했지. 혹시 지금 바빠? 심부름 다 끝나서 이제 안 바빠. 근데 그건 왜? 우리 집에 만화영화 비디오 많거든. 안 바쁘면 나랑 같이 비디오 보면서 놀래? 오, 그럼 후레쉬맨 있어? 아니면 바이오맨도 괜찮은데. 둘 다 있어. 나도 후레쉬맨이랑 바이오맨을 제일 좋아하거든. 그렇게 저희는 거실에 나란히 앉아 시루떡을 먹으며 온종일 만화영화 비디오를 보았는데요. 그러다가 둘이 서로의 어깨에 고개를 기댄 채로 깜빡 잠이 들었던 모양이더라고요. 한참 단잠에 빠져있던 저희가 정신을 차리게 된 건 재훈아, 재훈이 어딨니? 하고 외치며 돌아다니는 재훈이네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진짜 큰일 났다. 친구네 집에서 놀다가 들어간다고 아버지한테 전화드리는 걸 깜빡했거든. 저희는 휘둥그레진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았고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기가 무섭게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글쎄 이미 해가 뉘엿뉘엿 저물고 있더라고요. 거리에는 동네 어른들이 모두 나와서 재훈이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었고요. 그날 처음 이사 온 어린아이가 이웃집에 떡을 돌리러 나가놓고 해가 저물도록 소식조차 없으니 당연히 온 동네가 발칵 뒤집힐 법도 했어요. 심지어 재훈이를 찾아서 거리를 돌아다니는 어른들 중에는 저희 어머니도 끼어 있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오던 도중에 이사 온 집 아들이 없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선 집에 들어오지도 않은 채로 급하게 그 집 아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한 것이었죠. 그날 그 사건의 결과는 아주 호된 꾸지람이었습니다. 특히나 재훈이네 아저씨가 아주 크게 화를 내셨어요. 재훈이 너 최소한 전화 정도는 했어야지. 아빠가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알아? 엄마 찾아서 멀리 가버린 줄 알고 하루 종일 물도 한 모금 안 넘어갔어.
그런 재훈이네 아저씨를 저희 어머니께서 말리셨습니다.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잘못은 오히려 저희 아들이 했는걸요. 친구한테 집에 전화부터 하라고 말해줬어야 하는데 부모로서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영수 너도 아저씨한테 얼른 사과드려. 죄송합니다. 제가 그동안 혼자 너무 외롭게 지냈거든요. 오랜만에 마음 맞는 친구를 사귀게 되어서 너무 기쁘다 보니까 집에 전화드리라고 얘기하는 걸 까먹었어요. 제 잘못이니까 재훈이한테 너무 뭐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그러자 어머니께서 재훈이네 아저씨에게 제가 왜 외롭게 지냈는지 이야기해 주셨고, 모든 이야기를 묵묵히 들은 아저씨께선 저를 향해 뜻밖의 말씀을 꺼내셨어요. 영수 너 지금 제일 먹고 싶은 게 뭐야? 감자탕이요. 저희 집에 감자탕 좋아하는 사람은 저랑 아버지뿐인데 아버지는 멀리 강원도에 계셔서 감자탕을 먹어본 지가 벌써 몇 달은 된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제일 하고 싶은 일은 뭐니? 남탕에서 목욕하는 거요. 아저씨랑 우리 재훈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도 감자탕이야. 이렇게 서로 알게 된 것도 인연이니까 우리랑 같이 가서 감자탕도 먹고 오는 길에 목욕탕에도 들르자. 너희 어머니께서 허락하신다면 오늘은 우리 집에서 자도 좋고. 그날 재훈이와 함께 길을 나선 저는 꿈만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진한 감자탕 국물에 라면 사리까지 넣어서 냄비 하나를 뚝딱 해치웠고요. 목욕탕에 가서 재훈이랑 둘이 누가 잠수를 오래 하나 시합도 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재훈이네 방에서 재훈이랑 나란히 누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잠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재훈이네 가족은 이혼 가정이더라고요. 부모님께서 성격 차이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되면서 형은 어머니랑 재훈이는 아버지랑 이렇게 각각 떨어져서 지내게 된 것이었거든요. 재훈이는 아주 각별한 사이였던 친형을 무척이나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저는 남자 가족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용기 내어 말했습니다. 너는 생일이 몇 월이야? 나 12월이야. 그럼 내가 형이네. 내 생일은 4월이거든. 그래서 말인데 내가 너한테 형이 돼서 친형의 빈자리를 내가 채워줄게. 나도 남자 가족이 있으면 좋겠다고 계속 생각해왔거든. 그렇지만 동생은 싫어. 생일은 내가 늦어도 나이는 서로 똑같잖아. 대신 친구하자. 친형제 같은 친구. 이로써 저희는 친형제 같은 친구 사이가 되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의형제 사이를 맺었다고 봐도 무방해요. 재훈이와 저는 굳이 형동생을 따지지는 않았지만 마치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관의 장비 못지않게 아주 끈끈한 사이였거든요. 게다가 재훈이네 아저씨 또한 저를 친자식처럼 생각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재훈이는 떨어져 지내게 된 친형의 빈자리를 느끼지 않을 수 있었고, 저는 남자 가족이 한꺼번에 둘씩이나 생긴 셈이 되었죠. 그렇게 시작된 저희의 우정은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만큼이나 빠르게 깊어졌는데요. 중학교에 입학하게 되면서부터 서로가 조금씩 다른 길을 걷게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머리가 워낙 좋은 재훈이는 시험만 봤다 하면 전교 1등 성적표를 받아오기 시작했고, 신체 능력이 워낙 좋았던 저는 태권도부에 들어가서 금메달을 줄줄이 따왔거든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전혀 달라지지 않는 것이 딱 하나 있었으니 그건 바로 저와 재훈이의 우정이었습니다. 저희는 여전히 한 가족처럼 한데 어울려서 행복하게 잘 지냈거든요. 이처럼 서로 절대로 떼어놓을 수 없는 사이였던 저와 재훈이에게 이별의 순간이 찾아오게 된 건 저희가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던
어느 날의 일이었습니다. 그게 정말이야? 경상도에 있는 체육고등학교에 합격했다고? 합격 소식 듣자마자 너한테 제일 먼저 알려주는 거니까 영광인 줄이나 하셔.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기숙사에서 지내게 되는 건가? 당연하지. 수원에서 경상도까지 왔다 갔다 통학을 할 순 없을 테니까. 근데 너 혹시 나랑 떨어져 지내기 싫어서 그러는 거야? 아이, 그래. 너랑 떨어지기 싫어서 그런다, 왜? 너 없이 나 혼자 심심해서 어떻게 지내라고. 너무 서운할 필요는 없어. 우리가 몸만 떨어지는 거지 마음까지 멀어지는 건 아니니까. 안 그래? 그제서야 재훈이는 얼굴에서 서운한 기색을 거두었지만 마음엔 저랑 떨어져 지내게 되었다는 사실이 여전히 아쉬운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그럼 기숙사 들어가기 전에 추억여행이라도 한번 다녀오자. 우리 아버지가 언제 한번 영수 너랑 같이 캠핑이라도 가서 우리끼리 좋은 추억이라도 쌓고 돌아오면 좋을 것 같다고 하셨거든. 얼마 뒤 저는 재훈이네랑 가까운 캠핑장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비록 매섭게 추운 날씨였지만 혈기왕성한 세 남자가 똘똘 뭉쳤기에 추위쯤은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았죠. 즐거운 일정들을 모두 마친 저와 재훈이는 어릴 적 처음 친구가 되었던 그날처럼 한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약속했죠. 앞으로도 우리 우정 영원히 변치 말자고. 장차 자식들 세대한테까지 물려주자고. 그런데 제가 눈을 뜬 곳은 뜻밖에도 캠핑장이 아닌 병원 입원실이었습니다. 침대 곁에 놓인 달력을 보니 제가 일주일씩이나 병원에 누워 있었더라고요. 바로 그 순간 오른쪽 손등에 아주 극심한 고통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급하게 확인해 보니까 손등부터 팔뚝까지 붕대가 칭칭 감겨 있더라고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분명 캠핑장에서 재훈이랑 같이 잠자리에 들었는데 일주일씩이나 지나서 병원에서 정신을 차린 상황이었거든요. 물론 그런 와중에도 저는 재훈이랑 아저씨 걱정부터 했습니다. 두 사람이 병실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 사람이 혹시라도 저보다 훨씬 많이 다쳐서 중환자실에 있는 건 아닌가 하는 두려움에 빠져들었는데요. 때마침 어머니께서 병실로 들어오셨습니다. 엄마, 재훈이랑 아저씨는요? 지금 어디 있어요? 아휴, 역시 두 사람 걱정 먼저 하는구나. 근데 너 진짜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 거니? 재훈이랑 같이 잠들었던 일까지만 기억나요. 눈 떠보니까 병원이고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날 새벽에 캠핑장에서 큰 화재 사고가 있었어. 그 바람에 너가 병원에서 눈을 뜨게 된 거고. 의사 선생님께서 오른쪽 발에 화상을 입은 것 말곤 큰 문제 없다니까 이제 마음 푹 놓으렴. 정 괜찮으니까 재훈이랑 아저씨가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설마 많이 다친 건가요? 그러자 어머니께서는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이내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재훈이랑 아저씨도 다행히 무사해. 그러니 아무 걱정 말렴무나. 재훈이랑 그 집 아저씨는 지금 서울에 있어. 이혼했던 재훈이네 엄마가 사고 소식 듣고 놀라서 병원으로 달려왔더구나. 재훈이네 아저씨도 한 걸음에 달려와준 와이프한테 크게 감동한 모양이고. 그래서 그 집 부모님이 이참에 재결합하기로 결정했다지 뭐니. 저희 어머니의 말씀에 따르면 캠핑장 화재 사고가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어서 재훈이네 부모님이 재결합을 하기로 결정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병원에서 혼자 눈을 뜨게 된 것이었어요. 재훈이랑 아저씨 둘 다 별로 다치지 않아서
간단한 검사와 치료 후에 곧장 퇴원을 했으니까요. 또 그 길로 서울에 있는 어머니네 집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었던 거고요. 딱 거기까지 들었을 때 저는 크게 안도했습니다. 재훈이랑 아저씨가 무사해서 다행이었고 그 집 부모님께서 재결합을 하게 된 것 또한 너무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재훈이가 늘 그리워하며 지내던 친형과 마침내 같이 살게 된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는 건 재훈이와 저 사이의 인연이 단절될지도 모른다는 뜻과도 마찬가지인 일이었습니다. 재훈이네 가족의 재결합은 제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던 사이에 벌어진 너무나도 갑작스런 일이었기에 저는 재훈이가 지내게 될 서울집의 주소와 집 전화번호를 받아놓지 못했거든요. 심지어 그때는 지금처럼 휴대전화도 없는 시절이었기에 인연을 계속 이어가려면 집 주소와 집 전화번호를 반드시 받아놓아야만 했었어요. 저는 그걸 하지 못했던 거고요. 그럼에도 저는 재훈이와의 인연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재훈이가 먼저 저희 집으로 연락을 줄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저는 그런 희망 하나로 고된 입원 치료를 이겨내었고 최고진하게 아무런 지장도 없다는 진단과 함께 순조롭게 퇴원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남은 건 재훈이가 저희 집으로 먼저 연락을 해주기를 기다리는 것뿐이었죠. 하지만 퇴원 당일 저는 어머니로부터 천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너희 아버지한테서 연락이 왔는데 오늘 저녁 신청을 했다더구나. 이번 일 겪으면서 깨달은 바가 많았던 모양이야. 아들이 입원해 있는 내내 훈련 때문에 병원에 한 번도 와보지 못했잖니. 그래서 저녁을 결심하셨대. 그리고 벌써부터 이사 준비까지 시작하고 있던걸. 이사 준비요? 그건 또 무슨 말씀이세요? 너가 입학하게 될 고등학교 근처로 우리 가족 다 같이 이사를 가기로 했어. 너희 아버지가 그러더라. 기숙사에서 지내는 것보단 집에서 가족들의 보살핌 받으면서 운동을 하는 쪽이 낫지 않겠냐고. 아버지가 그동안 못해준 부모 노릇을 이참에 아주 제대로 해줄 생각이셔. 네, 맞습니다. 재훈이네가 서울로 이사를 떠난 것도 모자라서 저희 가족들 또한 이사를 가기로 부모님들께서 이미 정해놓으셨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저와 재훈이 사이의 인연의 끈이 끊어져 버리게 되는 셈이었습니다. 만약 예정대로 이사를 가게 될 경우 재훈이가 알고 있던 저희 집 주소와 전화번호가 바뀌게 될 테니까 말이죠. 하지만 저는 이사를 반대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인 저를 곁에서 보살펴 주시기 위해 이미 전역 신청까지 해버린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저희 가족의 이사는 막을 수 없는 수순이었던 거죠. 실제로 얼마 뒤 저희 가족은 제가 진학한 체육고등학교 근처로 이사를 떠났습니다. 저는 이사를 떠나던 그 순간까지도 재훈이의 연락을 기다렸지만 끝내 편지도 전화도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렇게 이사를 떠나는 저에게 유일하게 되었던 건 재훈이랑 아저씨가 화재 사고에서 무사히 살아남았으니 다행이라는 생각 하나뿐이었죠. 그때 저는 정말 그 생각 하나를 위안으로 삼았습니다. 저희가 진정 인연이라면 살다가 한 번쯤은 우연이라도 반드시 마주치게 될 테니 일단은 재훈이가 멀쩡히 살아있다는 것이 중요했죠. 다만 연이은 상황들을 몸소 겪으면서 저에게는 한 가지 변화가 생겼습니다. 원래 제 꿈은 국가대표 태권도 선수가 되는 것이었는데요. 아들 자식을 위해 천직이었던 군생활을 마감하신 아버지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장차 국군장교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심을 했거든요. 이후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저는 대학생활을 ROTC 사관생도로 보냈고 졸업과 동시에 꿈에 그리던 육군장교로 임관했습니다.
제 어깨에 소위계급장을 직접 달아주시면서 대견하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자랑스러운 국군 장교가 되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시작된 군 생활은 참으로 숨가쁜 나날이었습니다. 새파란 신입 소위를 놀려먹으려고 드는 말년병장들과 기싸움도 숱하게 벌였었고요. 제가 복무하던 부대 내에서 탈영병이 발생하던 날엔 그야말로 정신이 아찔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고요? 탈영병은 검거했냐고요? 그게 실은 조금 웃긴 상황이긴 한데요. 알고 보니까 탈영 사건이 아니더라고요. 온갖 훈련에 지친 병사 하나가 너무 피곤한 나머지 창고에 몰래 숨어서 눈만 잠깐 붙이려다가 그만 아주 깊게 잠이 들어버렸을 뿐이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부대원들은 병사 하나가 보이지를 않으니 당연히 탈영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제가 그 우스운 사건을 유독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는 이유는 창고에서 잠들어버린 병사의 모습에서 재훈이가 이사오던 날의 추억을 떠올렸기 때문이었어요. 왜 재훈이가 처음 만나던 날에 저희 집에서 만화영화 비디오를 보다가 깜빡 잠이 들어버렸던 일이 있었잖아요. 그때 아저씨가 재훈이를 찾아서 온 동네를 돌아다니셨었고요. 그래서 제가 창고에 숨어서 잠든 병사를 보면서 재훈이와의 기억을 떠올렸었던 거예요. 없어진 아들을 찾아다니던 재훈이네 아저씨 마음도 오늘 온종일 탈영병을 찾아다니던 내 마음이랑 똑같이 타들어갔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무튼 어느덧 저는 육군 중위로 진급을 하게 되었고 휴전선 철책 경계 근무를 서는 최정반 부대 소대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주 어마어마한 짠돌이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문제의 그 짠돌이는 저의 임관 동기이자 바로 옆 이소대 소대장이었는데요. 첫인상부터가 아주 충격적이었어요. 당시 저는 짠돌이랑 병사 하나랑 이렇게 셋이서 같이 길을 걷고 있었는데요. 병사가 바닥에 떨어져 있던 100원짜리 동전 하나를 발견하기가 무섭게 짠돌이가 득달같이 달려가 동전을 집어들더니만 병사를 향해 이렇게 외치더라고요. 발견은 네가 있지만 먼저 준 건 나다. 먼저 준 사람이 임자인 건 알지?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 그보다 더 놀라웠던 건 말이죠. 짠돌이를 바라보는 병사의 태도였습니다. 마치 자주 있어왔던 일인 것처럼 그러려니 하고 있었거든요. 이에 저는 그 병사를 조용히 불러내서 물어봤어요. 그 이소대장 있잖아. 대체 어떤 사람이야? 다른 장교들과 여러모로 다른 것 같던데. 말도 마십시오. 전생에 돈 없어서 죽은 귀신이 붙었는지 짠돌이도 저런 짠돌이가 따로 없을 지경입니다. 행정반 앞에 자판기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자판기 밑을 보면 땅이 움푹 파여 있습니다. 그거 이소대장이 동전 찾겠답시고 자판기 밑을 파헤쳐서 그런 겁니다. 짠돌이 이소대장의 기막힌 행동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군대를 다녀오지 않으신 분들께서도 이해하기 쉽도록 우선 당시 저희 부대 일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 다음에 그 짠돌이의 만행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당시 제가 근무하고 있던 부대는 휴전선 철책을 지키는 최전방 부대로서 다른 세상과 완벽하게 단절이 되어 있었습니다. 부대 주변에 보이는 건 오직 산과 휴전색 철책뿐이었죠. 그러다 보니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역시나 먹는 문제였습니다. 물론 부대에서 하루 세끼 식사를 제공하지만 한창 혈기왕성한 나이에 새끼밥으로는 당연히 부족하게 마련이었거든요. 더군다나 군대라는 곳이 원래 먹고 돌아서면 금세 배가 고픈 곳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보통 군부대 내에는 PX라는 이름을 가진 일종의 매점이 하나씩은 꼭 있어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바로 그 PX에서 간식도 사 먹고 담배도 사서 피우고들 해요. 하지만 제가 근무하던 최정반 부대에는 PX가 없었습니다.
대신 정기적으로 부대를 찾아오는 트럭이 한 대 있었어요. 황금마차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는 그 트럭에는 간식들을 포함해서 정말 갖가지 물건들이 실려 있었고, 그런 황금마차가 도착하면 간부들이고 병사들이고 관계없이 우르르 달려나갔습니다. 간식과 생필품들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바로 황금마차였거든요. 당연히 다들 한 번에 왕창씩 사서 관물대에 보관해 두었고요. 날씨가 궂으면 길게는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황금마차가 오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에 그럴 때를 대비해서 한 번에 왕창 사서 쟁여둘 수밖에 없었던 거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다 같이 병사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병사들 입장에선 황금마차에서 구매해 쟁여놓은 간식은 아주 소중할 거예요. 황금마차가 다음에 또 언제 올지 모르니 두고두고 조금씩 아껴 먹어야 할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소대장이라는 사람이 병사들이 아껴놓은 간식을 여기저기 얻어먹고 다닌다면 병사들 기분은 당연히 좋지 않을 거예요. 대한민국 장교로서 절대로 해선 안 되는 행동일 테고요. 그런데 그 절대로 해선 안 되는 행동을 일삼던 사람이 바로 그 문제의 짠돌이 이소대장이었습니다. 소대장으로서 부하 장병들에게 간식을 사주지는 못할 망정 단 한 번도 자기 돈으로 황금마차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꼴을 못 봤습니다. 심지어 간식만 얻어먹은 것도 아니에요. 담배까지 매번 병사들한테 빌려서 피웠습니다. 말이 좋아서 빌려 피운 거지 사실상 얻어 피운 거고요. 물론 이소대장의 짠돌이 짓거리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하다하다 짠돌이 짓거리 수준을 넘어서 거의 기행 수준에 이르더라고요. 야 임마 이소대장, 너 혹시 창고에서 버섯 키웠냐? 네, 혹시 보셨습니까? 나 혼자 발견했으면 차라리 다행이지. 대대장님이 먼저 발견하시고선 군대 잘 돌아간다면서 한 소리 하셨다고. 너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짓을 벌인 거냐? 똑바로 대답해. 세상에나 맙소사. 육군 장교가 부대 안에 있는 창고에서 버섯을 재배하다가 걸리다니.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하지만 사실이더라고요. 심지어 짠돌이의 대답마저도 아주 일품이었습니다. 제가 돈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휴가 때 가지고 나가 팔 생각으로 조금씩 키워본 겁니다. 한 번만 눈 감아주신다면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고요? 워낙 전례가 없던 사안이었던 덕분에 짠돌이는 완전 군장으로 연병장 뺑뺑이를 도는 가벼운 징계만 받았을 뿐 군 생활이 끝장나거나 하진 않았어요. 대대장님 입장에서도 밑에 있는 소대장 하나가 창고에서 버섯을 재배하다가 발각되었다는 보고서를 상급 부대에 보낼 순 없었기에 그저 유야무야 넘어가게 된 거죠. 아무튼 온종일 연병장 뺑뺑이를 돈 짠돌이는 파김치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때 저는 지쳐있는 짠돌이를 보며 이참에 반성 제대로 했을 거라고만 생각했었는데요. 이게 웬걸 전혀 아니더라고요. 야, 이 소대장, 혹시 먹을 것 좀 있으면 주라. 우리 소대원들이 꼽을 쳐놓은 건 이미 바닥이 난 것 같거든. 네가 오죽 얻어먹었으면 소대원들 간식에 바닥이 났겠냐? 제발 부탁인데 소대장으로서의 체면 좀 지켜. 옆에서 지켜보는 내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인데 너네 소대원들이 뒤에서 얼마나 흉보고 있겠냐? 그래도 어쩔 수 없어. 그렇게 해서라도 악착같이 월급을 모아야 공부 잘하는 내 동생 유학 보내줄 수 있거든. 우리 집안 사정이 은근히 복잡한 편이라서 어릴 때 동생이랑 꽤 오래 떨어져 지냈었거든. 떨어져서 지내는 동안 동생이 사고로 거의 죽을 뻔했었고. 그래서 난 동생만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 그래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주고 싶어.
마냥 기행을 일삼는 정신나간 짠돌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런 사연이 있더라고요. 그제서야 저는 짠돌이, 아니 이소대장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육군 중위 월급이라는 게 그다지 많지가 않아요. 그런 와중에 사랑하는 동생의 유학비를 모으려면 월급을 악착같이 아끼고 또 아껴야만 했겠죠. 그래서 자존심까지 구겨가며 병사들에게 간식을 얻어먹고 담배도 얻어 피워야만 했었을 거고요.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한들 이소대장의 행동이 잘못이라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도 했어요. 이에 저는 이소대장을 위해 진심으로 조언을 해주었죠. 아무리 그래도 창고에서 버섯을 키운 건 너무 심했어. 병사들한테 매번 얻어먹는 것도 보기 안 좋은 일이고. 누가 그걸 몰라서 그러냐? 월급 아끼려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짠돌이가 되어가더라. 어쩌겠어. 그게 지금 내 처지인 것을. 기다려봐. 나한테 생각이 있으니까. 이튿날 저는 중대장님을 찾아가서 이소대장의 사정을 보고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소대장에게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아이디어 하나를 중대장님께 말씀드렸죠. 저희 부대 구역에 잣나무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지치기 작업 제가 맡아서 해보겠습니다. 대신 잣나무 가지에서 나온 잣송이들은 제가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잣을 팔아서 이소대장을 도우려는 거지? 네, 맞습니다. 중대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자 중대장님께서는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잣을 팔아서 이소대장의 사정이 조금 나아지면 더 이상 기행을 벌이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셨던 덕분이었죠. 하지만 그 얘기를 알게 된 이소대장은 뜻밖에도 노발대발했습니다. 야, 조중이, 너 나한테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내가 어제 마음속에 있던 이야기 좀 털어놨다고 동정하는 거야? 괜히 비꼬지 마. 우린 전우잖냐? 바로 그 말이 짠돌이의 심금을 울렸던 모양이었습니다. 제가 말을 마치자 무섭게 훌쩍거리며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는 통에 지나가던 병사들이 무슨 일 있나 싶어서 들여다보기 시작했고, 이에 저는 그동안 이소대장이 벌였던 기행에 대해서 병사들에게 해명도 할 겸 이소대장의 사연을 병사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죠. 우린 전우다. 가장 힘든 순간에 서로의 어깨에 기대며 함께 이겨내는 전우. 지금 너희들 앞에 있는 이소대장은 형으로서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고 있는 사람이자 우리의 전우이다. 나랑 같이 이소대장을 돕고 싶은 사람들은 가지치기 작업에 지원해 주기를 바란다. 참여하지 않는 인원에게 불이익까지는 않을 테니까 자유롭게 생각하면서 결정하도록. 그 결과는 너무나도 놀라웠습니다. 환자를 제외한 중대한 전원이 가지치기 작업에 자진해서 동참해 주었거든요. 많은 인원들이 참여하다 보니 일은 아주 수월하게 끝이 났고, 수확한 잣은 행보가님께서 가장 가까운 시장에 내다 파셨습니다. 당연히 모든 수익금은 이소대장에게 전달이 되었고요. 또한 그때 얻게 된 건 단순히 잣을 팔아 마련한 돈뿐만이 아니었어요. 과장 조금 보태서 미국 특수부대 부럽지 않을 정도로 깊고 진한 전우애가 저희 부대 장병 모두에게 생겼거든요. 심지어 저희 부대 이야기는 부대 운영 모범 사례로 선발되어서 투스타인 사단장님에게까지 보고가 들어갔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쓰리스타인 군단장님까지 알게 되셨습니다. 저희 부대원들의 뜨거운 전우에 감동한 군단장님께선 사비로 회식용 돼지 한 마리를 마련해 내려보내 주셨고, 동시에 너무나도 큰 선물 하나를 해주셨습니다. 그 선물은 바로 저희 부대에 가족 방문 행사를 열어주신 것이었죠. 그 소식을 들은 모든 병사들이 환호했습니다. 원래 최전방 철책부대는 보안상 면회가 불가능하거든요. 특별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상 외박이나 휴가도 나갈 수가 없고요.
그래서 다들 가족을 만난 지 너무 오래되어 그리움만 커져가던 차에 군단장님께서 가족 방문 행사를 열어주셨으니 병사들이 환호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마음이 들뜨기는 간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랜 시간 가족을 만나지 못한 건 간부들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그 중에서도 특히나 이소대장이 아주 많이 기뻐했어요. 동생이 부대에 찾아오기로 했거든요. 물론 저희 가족들도 부대를 방문하기로 했고요.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진 건 가족 방문 행사 당일의 일이었습니다. 제가 부모님과 여동생들에게 한창 부대를 소개시켜주고 있는데 어디선가 자꾸만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이에 무심코 돌아본 제 눈에 들어온 건 짠돌이 이소대장이 남동생과 두런두런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남동생의 얼굴의 절반 정도가 심한 화상 흉터로 뒤덮여 있더라고요. 어릴 적에 사고로 세상을 떠날 뻔했었다더니만 그때 입은 상처인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화상을 입지 않은 나머지 절반의 얼굴을 보게 된 저는 순간 목 놓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런 저를 어리둥절 돌아본 그 남자 또한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와 그 남자는 마치 부대가 떠나갈 듯 울면서 서로에게 다가가 꼭 끌어안았어요. 왜냐면 그 사람이 어릴 적 헤어진 친구 재훈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재훈아? 네가 이소대장이 말하던 동생이었어? 그건 오히려 내가 할 말이지. 우리 형이 그렇게 자랑하던 새 친구가 영수 너였구나. 우리가 진짜 인연은 인연인 모양이네. 살면서 언젠가 한 번쯤은 다시 만나게 될 줄 알았지만 이렇게 기막힌 상황이 펼쳐질 거라곤 전혀 예상조차 못했어. 근데 너 얼굴이 대체 왜 이래? 얼굴이 왜 흉터투성이가 되었냐고. 캠핑장 화재 사건 때 이렇게 됐지 뭐. 우리 아버지도 그때 돌아가셨고.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우리 엄마가 분명 별탈 없이 무사하다고 했었는데? 캠핑장 화재 사건과 관련된 진실의 열쇠는 다름 아닌 저희 어머니께서 가지고 계셨습니다. 마침 어머니께서도 부대 방문 행사에 참석한 참이셨기에 저는 어머니에게 즉시 자초지정을 물어볼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그동안 몰랐던 진실을 알게 되었죠. 재훈이가 해준 이야기가 맞단다. 목숨 걸고 널 구해주었던 사람은 재훈이랑 그 집 아저씨였거든. 덕분에 넌 가벼운 화상에 그쳤지만 아저씨는 아니었어. 너를 구하려다가 유독가스를 너무 많이 마셔버린 나머지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숨을 거두셨거든. 재훈이도 너를 구하려다가 저렇게 얼굴이랑 전신에 심한 화상을 입게 되었고. 그럼 그 얘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재훈이네 엄마가 사고 소식을 듣고 찾아왔고 부모님이 재결합하게 되어서 재훈이가 엄마네 집으로 들어갔단 이야기 말이에요. 재훈이가 엄마네 집으로 들어간 건 맞지만 그건 보호자인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이었어. 재결합 이야기는 엄마가 널 위해서 지어낸 거짓말이고 형제처럼 지내던 친구가 널 구하기 위해서 전신에 심각한 화상을 입었고 아저씨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넌 그 충격을 감당할 수 없었을 테니까. 네, 맞습니다. 사고 당시 저는 한창 감수성 예민한 청소년 시기였기에 어머니께서는 재훈이네와 관련된 진실을 솔직하게 말씀하실 수가 없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재훈이랑 아저씨가 모두 무사하다고 부모님이 재결합하게 되어서 재훈이가 엄마네 집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었다는 식으로 저를 안심시켜 주셨던 거죠. 저는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성인이 되어 진실을 들으면서도 정신이 아득해지고 심장이 저며나가는 느낌이었는데 감수성 예민한 청소년 시기의 진실을 알게 되었다면 저는 분명 그 충격을 감당할 수 없었을 테니까요.
더욱이 그날 가장 중요했던 건 과거의 진실이 무엇이었는지가 아니라 재훈이랑 제가 마침내 다시 만나게 되었다는 점이었어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서 재훈아? 내가 좋아하는 공부하면서 열심히 살았지. 형이 어떻게 해서든 유학 보내준다고 하길래 그 돈 아껴서 형 잠깐 미천으로 쓰라면서 말리는 중이었고, 실은 우리 어머니 사업이 잘 안 풀리고 어릴 때 내 화상 수술비도 엄청 많이 나가는 바람에 집안 사정이 많이 어렵거든. 형 장가 갈 때 신혼집 전세금도 마련해주기 어려울 정도로. 아, 그동안 마음이 많이 복잡했겠구나. 화상 치료는 또 얼마나 고생스러웠을 거고. 솔직하게 말하자면 치료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잠들면 내일 깨어나지 않게 되기를 바랄 정도였어. 그치. 그래서 원래 화상 치료가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치료라고들 하잖아. 너무 아프고 힘들다 보니까 너네 집으로 편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 여력이 없었어. 화상 치료가 어느 정도 끝난 다음에서야 전화를 해봤지만 없는 전화번호라고 나오더라. 편지를 보내도 죄다 반송이 되었고. 그때 우리 집도 이사를 갔었거든. 하지만 그런 건 이제 아무 상관없어. 우리 이렇게 다시 만났으니까 말이야. 우리가 마지막으로 했던 약속 기억하지? 우리의 우정을 앞으로도 영원히 간직하고 자식 세대한테까지 대대로 물려주자던 약속 말이지. 당연히 기억해. 그럼 됐어. 우리 앞으로 그 약속 잘 지키면서 살자, 친구야. 그러자. 그리고 우리 형 도와줘서 고마워. 얘기 들었어. 아이, 별 말씀을. 나한테 너네 형은 전우고 나한테 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친구잖아. 우리 세 사람은 가족이나 마찬가지인 사이니까 너무 고마울 필요 없어. 가족끼린 원래 서로 돕고 사는 거잖아. 그날의 가족 방문 행사는 유독 뜻깊은 것이었습니다. 재훈이와 제가 제외했을 뿐만 아니라 짠돌이 이소대장, 그러니까 재훈이네 친형까지 포함한 저희 세 사람이 새로운 가족으로 거듭나게 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이후 저는 재훈이랑 재훈이네 형이랑 다 같이 아저씨의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술 한잔과 함께 절을 올리며 이렇게 약속했죠. 아저씨께서 구해주신 목숨을 한평생 뜻깊게 쓰겠다고, 아저씨의 두 아들들과도 한평생 호용호재하면서 앞으로 영원히 한 가족처럼 서로 도와가면서 지내겠다고. 저는 그날의 약속을 오늘도 열심히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도 대한민국 육군 장교로서 조국 수호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요. 재훈이네 형도 계속해서 군복무를 이어나가고 있죠. 중위 시절엔 기행을 일삼았던 사람이 지금은 세상 그 누구보다 반듯한 군인으로 거듭났어요. 이래서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말이 있는 거구나 싶더라고요. 한편 재훈이는 저랑 형이 같이 모아서 보태준 돈으로 미국 유학을 떠났고 박사 학위까지 아주 순조롭게 취득했어요. 중년이 된 지금은 국제연구소에서 일하며 열심히 국위 선양 중이죠. 그리고 얼마 전 쌍둥이 아들 녀석들을 데리고 목욕탕에 가던 중에 저의 어릴 적 모습과 참 많이도 닮아있는 남자아이 하나를 마주쳤습니다. 4~5살쯤 되어 보이는 그 남자아이는 엉엉 울면서 자기 어머니한테 이렇게 칭얼대고 있었어요. 혼자서도 잘 씻을 수 있으니까 남탕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말이죠. 난처한 어머니는 대답했습니다. 넌 아직 어리고 우리 집엔 아버지가 계시지 않아서 남탕엔 들어갈 수 없으니 엄마랑 같이 들어가서 얼른 목욕하자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저는 문득 재훈이네 아저씨와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남자아이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는 지난날 저를 처음으로 목욕탕에 데려가 주셨던 재훈이네 아저씨와 똑같은 표정과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얘 꼬마야, 아저씨랑 같이 들어가서 목욕할까? 정말요? 진짜 그래도 돼요? 당연하지.
저기 서 있는 쌍둥이 녀석이 아저씨네 아들이거든. 저 두 녀석들이 아주 좋은 형이 되어줄 테니까 같이 들어가서 재밌게 목욕하자꾸나. 그날 저는 새로운 인연을 하나 시작했습니다. 어릴 적 남자 가족이 필요했던 저에게 재훈이네 아저씨가 가족 같은 분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저 또한 목욕탕 앞에서 처음 만난 그 아이에게 가족 같은 존재가 되어주고자 합니다. 제가 그 역할을 훌륭하게 해낼 수 있도록 많이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만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애청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